그럼 오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가로 되는 게 70년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70년대 우리가 대인플레 시기라고 얘기한댔었어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에러라고 한다 했었어요. 70년대에 세 번의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차 침체하고 2차 침체는 잘 아는 거야. 1차 침체가 뭐냐면 73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75년 봄까지 진행됐던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흔히 아는 석유파동 때죠. 1차 석유파동. 오일 쇼크요. 1차 오일 쇼크요.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잠깐 작은 침체가 있었지만은 큰 침체로는 8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80년에 상반기 동안에 또 침체가 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70년대 말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란 혁명이요.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오일 석유 가격이 다시 거하면서 잠깐 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본 게임은 뭐냐면 81년 7월 달부터 82년 11월 달까지 1년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 진행됐었던 대침체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커다란 경기 침체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대침체죠. 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앞에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야, 이게요. 왜 대침체가 있느냐? 인플레를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를 하는데 실패한 결과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오일 쇼크가 먼저 근데 우리가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경기 침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파동 해가지고 석유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인플레이 생기고 경기 침체로 온 걸로 해서 실물 침체로 가지만은 아닙니다. 1차 오일 쇼크 석유 가격 유가 상승이라든가 당시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요. 이게 왜 발생한 거냐면요. 왜 발생한 거냐면 달러 가격의 폭락입니다. 달러 가격의 폭락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71년 8월 15일 날에 리처드 닉슨이 소위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이 달러를 가져오게 되면은 금과 언제든지 그러니까 맞바꿔 주겠다는 이 약속 속에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됩니까? 달러 가격이 폭락하지. 달러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이전까지 고정환율제였던 것이 이게 이제 붕괴가 되죠. 그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변동환율제를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달러 가격이 기본적으로 그 안정성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달러 가치 안정성이 무너졌으니까는. 그 전까지는 달러하고 금을 그러니까 맞바꿔주겠다는 이 약속 속에서 달러 가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이 유지가 됐었는데 고정환율제가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달러 가치가 무너지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석유라든가 원자재들이 달러를 받아봤자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달러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독일의 마르크화가 올라가고 프랑스의 프랑화가 올라가고 파운드화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들 나라에서부터 수입하는 거는 더 많은 달러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1차 상품, 석유라든가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자기들의 그 수출 상품 가격들을 올린 거죠. 그게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예? 그게 1차 오일 쇼크죠. 그 실제로 보게 되면요. 달러 지수하고 미국의 인플레하고요. 소위 말해서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한번 진행된 거 봐보세요. 인플레율하고 달러 지수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상관성이 85%나 됩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생긴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으로요. 사람들은 석유 가격이 폭등한 걸로 생긴다지만 석유 가격 폭등이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서 시작된 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서요. 자기들이 석유를 파는데 달러로 받는데 그 달러 가치가 하락했어. 그럼 더 그걸 보존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거예요. 달러 지수하고 유가, 서부 텍사스산 석유 중심으로 봐보세요. 이것도 상관성 75%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유가가 올라간 것은 달러의 하락이에요. 달러의 하락은 바로 뭡니까? 국제 금융 시스템에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을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잖아요. 브레튼 우주에서 그걸 맺었다고 해가지고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결과로 나타난 금융 충격이었었죠. 그랬어요. 금융 충격이었었습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도 금융 충격이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요. 출발점이요.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엔화 가치가 1달러당 360엔에서 고정돼 있던 것이 그 초기의 부분은 파란색 선이 N달러 저건데 360엔 정도에서 이렇게 있던 것이 그 80년대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막 260엔까지 쫙 내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70년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N달러하고 엔화 가치하고 인플레의 상관성도 73%나 됩니다. 네? 엔화 가치라는 건 결국 달러 가치를 상대적으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먼저 여러분들이 70년대 인플레이션과 70년대 침체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기 침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당시도 그러니까 금융 충격이었었어요. 금융 충격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자, 1972년 1월달.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전 바로 직전부터 해가지고 82년 12월달까지 소위가 대침체가 일어나는 시기까지 여러분 한번 쫙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연준금리입니다. 연준금리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황색 선이 오렌지 색깔이 인플레율이 소비자 물가로 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74년 한 중반기까지 보게 되면은 연준금리가 특히 뭐냐면 73년도까지는 그러니까 73년도까지는 연준금리가 인플레율보다 더 높았었잖아요. 지금 뭡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였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였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긴축이 들어간 거죠. 긴축이 들어갔는데 74년도에 소위 말해서 침체가 73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긴축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황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꺾이잖아요. 그러다가 74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요. 그렇죠?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을 포기한 거예요. 여전히 인플레율은 얼마 됐었습니까? 여전히 인플레율은 5% 이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율이 조금 꺾인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율이 10% 이상까지 한 12%까지 올라갔다가 쭉 꺾여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금리도 같이 쫙 내려버렸던 거야. 더 빠르게.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마이너스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76년도부터 다시 그러니까 인플레율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인플레율을 채 잡기도 전에 그러니까는 긴축을 포기한 거야. 그 결과가 다시 인플레율의 반등입니다. 이게 70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잖아요. 스탑앤고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인플레율이 5% 여전히 5%까지 뿐이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금리를 팍 내려버리니까는 이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쫙 봐보세요. 거의 실질금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인플레율하고 연준 기준금리가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80년도에 2차 쇼크가 오면서 잠깐 역전되죠. 잠깐요. 이때도 바로 봐보세요. 80년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요? 연준 기준금리를 팍 내립니다. 저기 19.5%까지 올렸다가 얼마까지 내립니까? 한 7%가 쫙 내려요. 7%까지. 반토막으로 굉장히 많이 내렸죠. 금리를요. 일찍이. 예? 근데 아직 인플레가 안 잡힌 상태 속에서 이걸 내리다 보니까는 예? 이 인플레율은 여전히 10%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뒤늦게 다시 이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뒤늦게 이제 팍 올린 거죠. 얼마까지? 22%까지 막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퍼플 색깔로 제가 박스했죠. 이때 소위 말해서 양의 실질금리가 70년대 전체 기간에 비해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벌어지잖아요. 이 주황색 선하고 파란색 선의 그 폭을 차이를 봐보세요. 긴축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결과가 뭐냐? 대침체입니다. 그럼 대침체는 뭐냐? 70년대에 조금 가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금리 쫙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잡기 위해서 다시 같이 따라 올리다가 찔끔찔끔한 거야. 소위 말해서 스탑앤고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이걸 키운 거죠. 키운 거야. 키우다 보니까 침체도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침체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별로 좀 볼게요. 구간별로 보기 전에 3개월물 단기 시장 금리죠.
단기 시장 금리도 봐보세요. 단기 시장 금리도 보게 되면은 CPI가 그러니까 3개월물보다 더 높은 상태 속에서 들어요. 지금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70년대 그러니까 중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긴축이 되겠어? 긴축이 안 되죠. 긴축이 제대로 된 건 언제가 된 겁니까? 예? 소위 3개월물 오렌지 색깔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는 건 언제예요? 저기 81년 이후잖아. 81년 이후에나 그러니까 제일 끝에 가서 팍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긴축이 제대로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 거지. 예?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저때 그러면서 이제 꺾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1차 실수가 보게 되면요. 73년 11월 달부터 73년 말부터 소위 1차 오일 쇼크로 우리가 알려진 침체가 나타나거든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봐보세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딱 반으로 나눠지죠. 74년 이전에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였었어요. 그나마. 네? 플러스였어. 그러다가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잖아. 파란색 선이 쫙 꺾이잖아요. 빠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황색 선이 오렌지 색깔이 훨씬 더 위했잖아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지. 너무 조기에 금리를 그한 거예요. 그럼 이때 왜 그랬느냐? 이게 75년도가 74년 말부터 75년도에 이런 75년에 우리가 75년도 뭐였습니까? 76년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76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예? 76년에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이렇게 뺏기잖아요. 닉슨이 하야하고 포드가 이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카터로 뺏기잖아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공화당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야. 예? 그 다음에 2차 실수가 언제예요? 80년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2차 이제 오일 쇼크 할 때 재침체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1979년도부터 1980년 초까지 거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요? 긴축이 안 됐던 거야. 인플레율은 18%가 유지가 되는데 오렌지 색깔 봐보세요. 오렌지 색깔 보면 12%에서 15%까지 쭉 올라가고 그랬었어. 근데 금리를 이렇게 안 올렸잖아요. 안 올려. 네? 안 올리잖아요.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도록 쫙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잖아. 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는 80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쫙 내린 거야, 다시 또. 근데 물가는 인플레는 여전히 10%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 15%까지 근처까지 갔던 것이 좀 내려와가지고 한 13%까지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높은 거잖아, 13%면요. 인플레율이. 근데 금리를 내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잡히겠냐고요. 다시 올라가지. 이 CPI가 그러니까는 10%가 안 꺾이잖아요. 인플레를 못 잡은 거야.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5년물도 봐보세요. 5년물도 보게 되면 비싸잖아. 5년물도 보게 되면요. 맨 끝에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오렌지 색깔이 팍 이제 그러니까는 튀어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이때 이제 긴축이 시작한 거야. 제대로 된 긴축이 뒤늦게 시작된 거야. 예?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긴축을 했다가 이게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금세 또 포기하고 후퇴하고 이랬던 거예요. 예? 침체 조짐이 나타나면 다시 후퇴하고 이렇게 스타된 고우시로 가다가 결국은 이게 누적돼가지고 결국은 대침체로 이어진 겁니다. 누적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5% 이상, 10% 이상 갈 때는요, 이게 그러니까는 확실히 잡힐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이 가다 보니까 일찍이 후퇴한 거야. 후퇴하니까 다시 살아나지. 인플레가. 그러면서 그게 10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얼마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냐? 22%까지 올린 거야. 찔끔찔끔 그 하다가요. 예? 그러면서 80년대, 8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긴축이 되어지면서 그게 그 대신 뭡니까? 뒤늦게 이제 그렇게 22%까지 올라갔으니까. 연준금리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러니까 펑 터진 거예요. 그게 대침체예요. 대침체인 겁니다. 70년대 후반에 장기 실질금리도 봐보세요. 10년물도 봐보세요. 10년물도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긴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끝에서나 겨우 오렌지 색깔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율보다.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다 그러니까 실질금리 역할이 실패한 거야. 언제까지? 80년 이전까지. 조금 효과를 보는 듯 하다가 금세 또 후퇴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누적된 겁니다.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율이요. 한번 쫙 이렇게 올라가고 난다면요. 그거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 긴축을 안 하면요. 70년대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확실히 잡을 때까지 이걸 긴축을 안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교훈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이게 인플레가 가게 되면요. 서비스 물가로 이게 옮겨 붙으면요.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물가가 주도할 때를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가 끈적끈적해진다 그래요. 끈적끈적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잡을 때 확 잡아야 돼 이게. 고통스러워도. 그래야지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난다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고 했다가 다시 또 가고 스탑 앤 고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70년대처럼 된다 이거예요. 자, 74년 침체. 1차 침체를 한번 봐보세요. 1차 침체 때 보게 되면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연준 기금금리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보게 되면요. 연준 기금금리가 14%까지 쫙 올립니다. 인플레로 쫙 올라가니까. 인플레율이 3%에 있던 것이 거의 12%까지 쫙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12%까지요. 치고 올라가니까 연준금리도 같이 14%까지 쫙 올린 거야. 올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73년 말부터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침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14%에 있던 것을 연준금리를 얼마까지 내립니까? 5%가 쫙 내려. 5%까지. 너무 일찍이 후퇴한 거야. 왜? 아직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율이 10% 막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꺾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 오렌지 색깔이 좀 꺾이잖아요. 꺾이는 걸 보고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가 좀 이렇게 꺾여 내려왔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요. 그거 보고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아, 이제 금리 인하도 된다. 연준도 그랬잖아요. 올해 3회 정도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 이 꺾이는 거 보고서는.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통제 수준을 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라고. 그게 고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지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게 보여주는 지표들이잖아요. 아직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지. 욕심은. 근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찍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쫙 방향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다시 살아난 거야. 예? 일단 직접 벗어나면서요. 아, 이게 다시 앞으로 왔네. 자, 그래서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단기 금리도 보게 되면 3개월물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꺾이기 시작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꺾이게 되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는 단기 저것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지속됐던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를 더 크게 키우잖아요. 그렇죠? 이 폭이 그러니까는 실질금리인데 오렌지 색깔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준 기금금리가 연준 기금금리래. 3개월물 단기 금리가 9.7%일 때도 심지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는데 내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인플레 안 잡히죠. 안 잡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적인 금리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실질금리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게나 기업한테는 실질금리가 중요하거든요. 실질금리가. 인플레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쇄할 정도에 그러니까는 긴축이 돼야지만이 부담을 갖거든요. 2차 인플레 2차 상승이 77년부터 81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네? 이때도 봐보세요. 주황색 선이, 오렌지 색깔이 후퇴하니까, 연준이 앞에서 후퇴한 거 딱 보였잖아. 후퇴하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5%까지 내려갔던 것이 다시 쭉 올라가도 15%까지 다시 올라가잖아. 인플레율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다시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같이 따라서 쫙 올리는데 겨우 뒤쫓아가는 수준인 거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같이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거의 0인 거지. 0. 예? 그러니까 긴축은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연준이 금리가 한 5%에 있던 것이 막 20%까지 아니 적어도 15%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 금리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왜? 인플레를 충분히 그러니까 누를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정도까지 실질 금리가 상승할 정도까지 안 올라가졌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는 인플레율이 계속 올라가지. 15%까지 다 치고 올라가잖아요. 15%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얼마까지 올립니까? 20%까지 쭉 올렸다 했잖아. 80년대 초에요. 예? 20%면 여러분들 아무리 옛날이지만 얼마나 높은 겁니까? 중앙은행 금리가. 예?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 또 침체 요즘이 나타나. 그때 소위 말해서 2차 석유 파동도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20%에 있던 거를 8%, 7%까지 쭉 내려요. 금세 또 쫙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실질 금리 만들어버려. 아직 인플레율은 10% 이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게 되죠. 쫙 올리면서 22%까지 막 22% 전후까지 이렇게 쫙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는 긴축을 한 거야. 70년대 10년 동안 중에서 제대로 긴축을 한 건 이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82년 대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82년 대침체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당시 제가 예를 들자면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갔던 초기 무렵이기 때문에 이 당시 83년도 4년도까지도 미국에 그러니까는 저기 중남부 지역은요 경기 침체 그 우울한 게 쫙 살아있을 때 있었어요. 예? 실업률도 그러니까 두 자릿수 막 이렇게 막 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걸 그때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때 지금 나이가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때 경기 침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대침체라고 부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경기 침체가 심했던 시기를 이 시기로 얘기를 합니다. 예? 금융위기 이전까지요.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10년 동안 누적을 시킨 거야. 10년 동안 왜 22%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느냐? 키운 거지. 인플레를 키운 거야, 잠깐만. 예? 가다가 멈추고 후퇴했다가 다시 가니까 잠깐만 그러면서 이게 같이 키운 거지. 키우다 보니까 22%까지 올라간 거야. 예? 22%까지요. 인플레율이 계속 인플레율을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뭡니까?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서비스 물가로 이게 옮겨 붙은 다음에 이걸 잡을 때 확실하게 안 잡으면요. 이걸 지금 상황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충분히 긴축적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축적으로 하게 되면은 왜 안 합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돈을 조이는 거니까. 근데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긴축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거나 못 잡게 되면은 다시 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천하장사도 못 당하는 거잖아.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올해 굉장히 간 게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대선이 있으니까 경기 죽이고 싶지 않지. 옐런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월 입장 속에서는 예? 이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좋아하겠지. 긴축으로 가게 되면은 정권 교체하는데 그러니까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현 정권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뭡니까? 예?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그러니까는 지금 삶이 좀 힘들다 그러는데 거기다 경기까지 안 좋아져 봐. 그러면 바이든은 그러니까 낙선을 그러니까 거의 확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우물쭈물 대처하고 자꾸만 경기에 이렇게 충격 주는 걸 안 하려고 하다가는 이거 인플레 못 잡고 가다 보면은 더 내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거죠. 내성을.
내성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거는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이론적인 그러니까 배경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을,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긴축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는 안 그렇거든요. 정치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는 뭐, 저기 하더라도 올해만 넘기자. 폭탄을 그러니까 뒤로 돌리자. 이거잖아요. 폭탄을 뒤로 돌리자 이거잖아요. 지금 20%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70년대 상황이니까 그런 거고. 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 80년에 경기 후퇴가 굉장히 인플레하고 같이 결합돼서 나왔대요. 소위 말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예? 당시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81년도부터 대침체가 시작되는데, 그때 봐보세요. 이 오렌지 색깔이 그러니까 인플레율입니다. 인플레도 얼마입니까? 저기 81년 말에 그러니까 대침체 끝날 무렵에도, 침체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인플레율이 8%였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저 실업률은 막 두 자릿수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침체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잡혀요. 예? 꺾이기 시작하죠. 이제 82년, 3년을 넘어오면서 이제 쭉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죠. 예? 그 대신 굉장히 한 1년 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했죠. 비용을 지불한 거야. 이게 3개월물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82년 대침체하고 이후에 82년부터 봐보세요. 81년 12월 달까지 82년 대침체가 벌어지면서 인플레율이 저기 이제 8%돼 있던 것이 저기 3% 밑으로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한때는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잠깐 올라갔었지만은 4% 밑으로 이렇게 잡히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해서 70대 초 이전으로 그러니까는 돌아간 게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야. 인플레율이요. 이게 우리가 70대 역사에서 대인플레 시기와 대침체 시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겁니다. 배워야 될 교훈인 거야. 그럼 실수가 무엇이었냐? 네? 실수가 뭐였냐? 이걸 보게 되면요. 이게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이제 뭐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월가의 입장인지 뭐 이게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 풀어주는지 크루그만이 볼 때는 이것도 그러니까 음모라고 보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조만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바보 같은 저거라 이거예요. 예? 뭔가 잘못 갈 확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나 사람들은 되게 뭐냐면 단기적인 고통을 참기를 힘들어하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72년도부터 81년 대침체 때까지 이제 쭉 이제 흐름을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근원 인플레이든 아니면 소비자 물가든 간에요. 이 당시는 그때 소비자 물가로 기준을 받기 때문에요. 저기 PCE보다도요. 쭉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뭐 선호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하더라도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요? 3% 밑에 있었잖아. 그래서 쭉 올려가지고 이제 침체가 와서 꺾였다고 해도 5% 이상에 있는데 미리 후퇴한 거야. 좀 꺾인다고 해서 미리 후퇴한 거야. 침체가 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물가는 그러니까 10%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미리 그러니까는 포기를 한 거지. 미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쫙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80년대 이후에 2차 침체가 오니까 다시 또 내렸던 거 아닙니까? 내렸는데도 여전히 10% 이상이었다 이거예요. 인플레율이요. 그 인플레를 정복을 못한 거지.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었지. 뒤늦게 이제 뭐냐면 그걸 한 22%가 쫙 올리니까는 대침체가 오면서 이게 이제 꺾여 내려가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70대 10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70대 10년의 역사가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야. 자, 지금 이제 봐보세요. 제가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인플레율하고 최근의 인플레율하고 한번 흐름을 봐보세요.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단지 폭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폭만.
그때는 막 12%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었으니까 초창기에도. 저 뒤에는 뭐 15%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흐름 봐보세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 저기 저 21년 4월 달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거의 흐름이 쭉 올라왔다가 꺾이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 안 했잖아요. 아직은요. 근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쭉 꺾이니까는 금리 인하 되지 않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게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행보를요. 안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예? 이게 70년대하고 최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 본 겁니다. 70년대 서비스 인플레를 봐보세요. 70년대도 서비스 인플레가 이게 그 높은 인플레를 주도했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율이 같이 이렇게 큰 인플레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서비스 인플레율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상품 가격들에서 이렇게 그야 되더라도 금융 충격에서 오더라도 이게 이제 서비스 인플레로 이제 불이 옮겨 붙으면서부터는 이게 끈적끈적해지고 잡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70년대 인플레하고 서비스 인플레라고 최근에 서비스 인플레율입니다. 이거 좀 봐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흐름이요? 너무나? 단지 폭만 좀 차이가 있죠. 폭만. 네? 폭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실수를 70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70대는 이게 중반에 얘기하다가 침체 조짐이 나오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잘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심을 갖고요. 예? 그리고 이게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흐름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서비스 인플레율이니까는 하잖아요. 이게 70년대 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연준금리입니다. 최근의 연준금리. 차이는 뭐냐면 70년대는 중간에 그러니까 방향을 인하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리고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거야.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70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작년에 막 떠들었던 게 그나마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 7월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70대는 뭐냐면 이게 좀 이제 너무 높다 해가지고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인플레가 반등하면서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한 거 이렇게 스탑 앤 고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실업률하고 인플레율하고 임금 증가율입니다. 실업률 보게 되면 70년대 보시게 되면요. 봐보세요. 이게 저희 세 개가 섞어놔서 여러분들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막대기가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이고 파란색 선이 인플레율이고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임금 증가율입니다. 임금 증가율이요. 보게 되면은 그 임금 증가율을 잡지 못하면요. 인플레는 못 잡습니다. 임금 증가율이 그러니까 74년 저기 침체 때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 임금 증가율이요. 떨어지고 특히 뭡니까? 인플레율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 거야. 파란색하고 오렌지 색깔의 그 차이는 그러니까 실질 임금 증가율이죠.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인플레를 잡는 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꺾이잖아요. 꺾이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실질 임금 증가율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인플레율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예요? 지난 2년 동안에 실질 임금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엔 조금 더 오히려 더 넓어졌다 커졌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예? 이건 아니라 이거지. 근데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 사람들한테는. 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드디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도 높아지고 막대기 그래프가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쫙 높아지잖아요. 10% 이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 실질 임금 증가율이 형성되잖아요.
파란색 선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3박자가 다 맞은 거야. 그 대신 뭐냐? 그 대신 그러면서 인플레는 잡히지만 그 대신 뭡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지.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이걸 지불한 거야. 뒤늦게. 예? 뒤늦게 지불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시다. 올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바이든과 연준이 조바심을 특히 이제 조바심을 갖는 건데, 예? 조바심을 갖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연준의 바이백 프로그램이죠. 연준이 5월 1일 아니 연준이래. 재무부가 5월 1일 이제 바이백 프로그램을 발표했잖아요. 바이백이라는 게 다시 사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 주식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 이거 바이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는 되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그 발행한 채권을 지가 다시 사들이는 거. 이게 트레저리 바이백이죠. 트레저리 바이백인데 5월 28일부터 두 달 동안 7월 23일까지 날짜가 쫙 왼쪽에 못 박혀 있죠. 네, 박혀 있는데 총 150억 달러에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사들이느냐? 목적이 뭡니까?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효과죠. 국채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뭐냐? 그러면서 시중에 돈도 풀고. 네? 돈 푸는 게 경기를 그러니까는 경기가 죽는 거를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돈을 풀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재무부가 이제 돈을 푸는 것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명목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이 작년 10월 말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끝에 보게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통화량이요. 그러니까 긴축이 후퇴하고 있는 거죠. 긴축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 통화량으로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을 실질 통화량도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 3월 달부터 2월 달에 올라가지고 다시 꺾이기 시작하죠. 실질 통화량조차도 그러니까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원래 내리고 싶었는데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돈을 푸는 방향으로, 예? 이걸 하고 있고 재무부가 더 돈을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예? 이게 인플레를 아직 잡기 전에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조급한 판단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올해 이제 좀 약간 불안스러운 건 뭐냐?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라 이거죠. 선거 논리에 정치 논리에 그러니까는 경제가 그러니까는 묻힐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제가 지금 오늘 이걸 세 개를 비교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확인됐으면은 시장에 그러한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긴축이 인플레를 잡고 싶으면은 긴축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긴축이 충분치가 않다는 게 확인했잖아요. 수치로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뭐냐면은 장기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를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인데 근데 여기다가 자꾸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를 띄우게 되면은, 예? 띄우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6월달, 7월달이 이제 6월달, 7월달이 FOMC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에 있고 11월달에 있잖아요. 예? 지금 뭐 9월달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이렇게들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플레 그 전까지 잡힌다는 신호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너무 긴축을 덜 했기 때문에. 긴축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70년대의 교훈은 뭐냐? 이게 찔끔찔끔 하다가 스탑 앤 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키웠다 이겁니다. 인플레의 내성을 키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또 키우고 내성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균에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내성을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긴축이 충분치가 않은 거는 확실한 거예요. 지표상으로 볼 때. 긴축이 충분치가 않은데 이걸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후퇴하게 된다면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앞에서 전망했었던 것을 좀 이제 그 역사적인 분석으로요 살펴본 겁니다. 살펴본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걸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올해 정치 일정이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들은요 다른 거 안 보이거든요.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뭐 제 얘기가 저는 여러분 참고하라는 것이지 제 얘기를 그러니까 무조건 따로 찌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저한테 나중에 그러니까는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간에 대학 선생으로서 경제학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실력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는